허브 가드너의 연극 일천광대에서 주인공은 12살 된 조카를 아동복지당국 관계자에게 넘기길 거절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점점 잃어가면서도 잃어버리는 것조차 모를 테니까요. 나는 이 아이가 깨어 있으면서 이 모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 세상을 살짝 꼬집어서 깨워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이 아이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낱 의자가 아니고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그 미묘하고 비밀스러우면서 중요한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이 주인공이 자기 조카가 지키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우리 자신의 특별함에 대한 인식과 이 미묘하고 비밀스러우면서 중요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가는 것에 대해 나는 크게 걱정합니다. 비판적인 자아의식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원천인 신성한 힘과 연결되는 지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객체로, 특히 결점투성이 객체로 간주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폭력을 연민으로 바꿀 수 있는 지점은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매 순간순간입니다. 그때그때의 사건과 상황에 도움이 되고 또 그곳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선택을 하려면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며 배우기보단 자기 혐오를 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훈련의 한 과정으로 나는 참가자들에게 근래의 한 일 중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일을 생각해 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잘못이나 실수라 하는 그 일을 한 바로 직후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 말로 이 바보, 어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또 저질렀니?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네가 그렇지 뭐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릇되고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비판을 하도록 우리 대부분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주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실수에서 뭔가를 배우는 혜택을 얻기보다 자기 혐오의 그물에 사로잡히는 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판해서 그 실수로부터 교훈을 배웠다고 하는 때에도 나는 그런 배움이나 변화 뒤에 있는 힘의 성격을 걱정하게 됩니다. 난 우리의 변화가 수치나 죄책감 같은 파괴적이고 해로운 힘이 아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고 싶은 그 분명한 욕구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비판적인 방법으로 보고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그 결과로 행동을 바꾼다면 우리는 자기 혐오를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친절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려 해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행동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들은 단순히 삶을 즐겁게 하고 싶은 인간적인 희망에서 나온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 중에 수치심과 죄의식을 일으키는 거대한 힘을 지닌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흔히 쓰는 이 난폭한 단어는 우리 의식에 너무 깊이 박혀 이 말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 말은 무엇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더 잘 생각했어야만 해 라든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등등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말을 쓸 때는 대개 내면의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 해야 한다는 말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종류든 강요를 받으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율성, 곧 선택의 자유에 대한 아주 강한 욕구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다음과 같은 말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정말 못난 짓이야. 무슨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정말 담배 끊어야 해. 또는 어떻게든 좀 더 운동을 해야만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거나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명령에 굴복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명령이 밖에서 오든 우리 내면에서 오든 간에 만일 우리가 이런 강요에 복종하고 따른다면 그 행동은 삶의 생동감을 주는 그 즐거움이 빠진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과 대화할 때 비판이나 꾸지람 아니면 강요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식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의자와 같은 느낌인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비폭력 대화의 기본 전제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리켜 글렀다든가 나쁘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욕구와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하는 상대가 자신일 경우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건 난 지금 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조화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과연 충족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도록 배운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순간순간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 둘째, 자책, 죄책감, 수치심에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연민에서 그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것. 나서부터 받은 교육과 사회화 과정 때문에 순간순간 순전히 우리의 욕구나 가치관을 기반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건 우리 대부분에게 아마 너무 늦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비판적인 말을 바꾸어 듣는 법을 배웠듯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을 비판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인식하는 즉시 자기 비판 아래에 있는 그 욕구에 관심의 초점을 두도록 스스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해놓고 스스로를 질책하는 반응을 한다고 인식한다면 봐라 또 실패했지 라는 생각을 즉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충족되지 않은 나의 어떤 욕구가 이런 비판으로 표현되는가? 욕구는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추구하는 욕구와 잘 연결되면
우리 몸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또 실패했지라고 자신을 책망할 때 느끼는 수치심, 죄책감이나 우울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슬픔, 좌절감, 실망, 두려움 등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타고난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과 죄책감, 수치심, 우울 등이 마음과 몸에 끼치는 영향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비폭력 대화로 애도하기는 우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을 때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그 때문에 일어난 느낌에 충실히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의 후회는 자기 혐오나 자책을 하지 않으면서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진정한 욕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인식하고 거기에서 우러나는 느낌에 우리 자신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의 초점이 우리의 욕구에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 가능성을 찾는 쪽으로 가게 고무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을 질책하는 도덕주의적 비판은 이런 가능성을 흐리게 하고 또 자책하는 상태를 지속시킵니다. 애도의 과정을 거친 다음 자기 용서의 순서가 따릅니다. 지금 내가 후회하는 그 행동을 하기로 했던 당시에 그 자식이 자신에게 관심을 돌려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후회하는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는가?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와 가치를 만족하기 위한 노력이라 믿습니다. 그 행동으로 욕구가 충족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결과가 축하할 일인지 후회할 일인지 관계없이 이것이 사실이라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 아래에 있는 욕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용서는 이러한 연민으로 연결되는 순간 생겨납니다. 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이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얼마나 모자랐는지 알게 되지만 또 한편 자기 용서 단계에선 그 선택도 당시엔 나름대로 삶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을 위해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양면, 곧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는 자신과 또 애초에 그 행동을 선택한 자신을 같이 연민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애도와 자기 용서를 거치는 과정은 배우고 자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해방해 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욕구와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그 욕구들과 조화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역량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도와 자기 용서 과정 외에 자기 연민에는 또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 뒤에 있는 그 힘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내가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라고 조언하면 나를 아주 과격하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양 보는 이도 있습니다. 나는 자기 연민에 또 하나 중요한 면이 있다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동을 선택하는 동기가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의무 등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행동의 목적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곧 그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인생을 더 훌륭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우리의 동기라는 걸 인식할 때는 힘든 일도 즐거운 놀이 같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도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 등에서 한다면 그 즐거움을 잃게 되고 결국엔 그 활동 자체도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해 전 나는 내 삶에서 우울, 죄책감, 수치심을 줄이고 기쁨과 행복의 샘을 넓히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을 더 깊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여기에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엔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굳건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즐거운 놀이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1단계. 당신의 삶에서 싫어도 억지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주 하기 싫지만 선택의 여지 없다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일을 모두 종이에 적어봅시다. 2단계. 목록을 다 적은 뒤 이런 일들을 꼭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한다는 걸 명백히 인정합니다. 항목 항목마다 나는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라고 토를 답니다. 3단계. 어떤 활동도 당신이 선택을 해서 한다는 걸 인정한 다음엔 그 선택 뒤에 있는 동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씁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기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아이들을 위한 운전 당번에 관해 그랬듯 우리의 선택 뒤에는 중요한 가치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추구하는 그 욕구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엔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워도 즐거운 놀이처럼 할 수 있습니다.